첫 번째는 주택 청약 저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부금이 있고요. 청약 예금. 이거는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정기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장 나중에 나온 신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품들을 가입을 하고 일정 요건들을 충족을 해주면은 신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어떤 주택에 대해서 권리를 주냐에 따라서 조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청약 저축은 국민주택,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많이 쓰는 말 민중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고 뭐 얼마 되고 이런 것들과 민간이 건설, 이건 뭐 개인이 건설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업체 건설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얘와 형태가 유사한 건데 민간이 건설한 중형 주택을 우리는 민중국,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을 주택청약 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씩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교재의 순서와 바꾼 이유는 좀 청약 가능한 주택들이 점점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부금은 민중국, 그리고 그냥 민영 주택 중에 85제곱미터 이하인 놈, 이렇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금은 그럼 조금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고 이제는 이걸 떼버렸어요. 더 넓게 85제곱미터를 초과해도 가능하게 민영주택.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장 나중에 나온, 최근에 나온 종합저축의 다른 이름은 만능청약통장이에요. 뭐든지 다 돼요. 국민주택도 되고 민중국도 되고 85제곱미터 이하거나 아니면 초과거나 다 됩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청약이 다 가능한 상품이다. 그래서 얘의 다른 이름은 만능청약통장이에요. 실무상 부르는 이름. 이렇게 네 가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주택청약 부금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어떻고, 계약 기간은, 적립 방법은,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6번에 청약 가능 면적 예치 금액은 등등등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약 저축. 이번엔 여기. 요런 비슷한 유형의 개념들을 보실 때는 항상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좌표를 좀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매월 일정액을 일정 기간 납입하면은 국민주택,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그렇죠? 4줄 정도, 3줄 정도 내려오시면은 얘는 좀 특별하게 연간 납입 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는 그런 상품을 의미를 하죠. 3번에 보시면 가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단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한다. 계약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입주자로 내가 청약해서 당첨하는 그 순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49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의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해서 예금 보호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금 보호라는 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도산했을 때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누구한테? 예금보험공사한테. 그때 보험금을 언제 타게 되냐면 금융기관에 도산했을 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보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다 웬만한 상품들은 다 예금 보호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읽으신 청약 저축은 예보가 안 된대요. 예금 보호 좀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우리 상식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 번째 줄에 만능 청약 통장이라고 한다. 왜? 모든 형태에 다 청약이 가능하니까.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니까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아까는 뭐 무주택 세제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거랑 상관없대요. 다만 한 사람이 계좌 하나만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줄 끝에 보시면 단 기존의 청약 저축, 청약 예금 가입했던 사람의 전환, 교재가 틀렸네요. 전화가 아니라 전환 가입은 허용되지 않고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신규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좀 성격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금보호 여부에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얘네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은행의 금융상품은 다 예금보호가 되니까.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예금 보호가 되냐 안 되냐는 당연히 노죠. 우리가 읽은 바로는. 그러나 후단을 읽어보시면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를 한대요. 이 얘기는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지만 이 저축에 가입을 하면은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예금 보호와 유사한 효과를 다른 데서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청약 저축하고 만능 청약 통장 이 두 가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은행 상품하고 성격이 좀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제형저축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형저축이 은행 상품 파트에서 그래도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 아닐까.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내용이 다른 것과 좀 특이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개정교재에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제형저축은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재산 형성, 재형이죠. 줄이면 적립식 장기 저축 상품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세법에 의해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대승적인 목적에 따라서 얘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줄에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1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시장에 따라서 이율이 왔다 갔다 한다. 자, 두 번째 가입 대상은요. 그럼 이런 혜택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가? 그렇지 않죠. 서민의 재산 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근로자일 경우에는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니은번에 보시면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종소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5화로 엔드가 아니고요. 5화로 만족할 때 제형저축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계약 기간은 7년. 괄호 안에 보시면 단 만기 전까지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총 7 플러스 3년이 되겠죠. 그렇죠? 누구는 7년, 누구는 8, 9, 10년. 10년을 넘어설 수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 방법 및 저축 금액 분기당 300만 원 범위의 한도가 있다. 이런 좋은 혜택을 무작정 열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기 300만 원의 조건이 있다. 세금 우대 5번 보시면은요. 그 전에 적립 방법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세금 우대 저축 한도를 집중 기간을 통하여 관리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분기는 300만 원 한도를 모든 은행에 다 300만 원씩이 아니라 집중해서 총 3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이 집중 기간은 은행연합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의 세금 우대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원칙은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기본 만기 해지 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서가 더 중요하죠. 농특세라고 농업촌 특별 진흥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 1.4%는 부과한다.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는 만기가 끝났으니까 일반 과세하고요. 만기 전 조건을 어기면 해지를 하면은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만기는 이제 충족했다. 만기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원칙은 7년에서 10년의 만기가 충족되면은 비과세하죠. 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외는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7년까지만 혹은 10년까지만 비과세 해준다고 했지 11년, 12년, 14년은 내가 보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다시 일반적인 세법으로 돌아가야죠. 일반과세합니다. 내가 7년을 약속했는데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만기 전에 해지했어요. 그래도 해지 전까지의 이자는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입니다. 요거는 일반과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같은 얘기지만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쓸게요. 혜택을 빼버리는 거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 좀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뒤에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라는 게 나옵니다. 좀 얘랑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 일반적으로 재형 저축은 서민의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위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 만에, 3달 만에, 2달 만에 해지를 해버리면 그 조건을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일반 과세를 해줘요. 원래 세금 낼 거 다 냅니다. 자,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생계형이라는 얘기는 서민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국가에서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고, 얘는 얘랑 좀 내용이 달라요. 어려운 사람인데 뭐 7년짜리 재형저축이 아니라 1년짜리 상품 중간에 해지해도 어려운 사람이라는 요건이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려운 거잖아요. 얘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저축은 정리하면 만기 전에 해지하면 목적 달성을 못했으니까 혜택을 없애버리고, 생계형 비과세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생계형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혜택을 유지해준다. 그렇게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151페이지 거치식 예금. 거치라는 얘기는 어떻게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예금을 은행에다 두면은 만기까지 건드리지 않는 거, 이런 거치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기예금. 일정 기간 예치 기간을 미리 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만료 전에 원칙적으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 기한부 예금을 말한다. 가장 저축성이 강한 예금이다. 중간에 돈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렇죠? 4줄 정도 내려오시면은요. 은행별로 통상 최종 해차, 해지죠, 해지를 포함해서 2회까지는 중간에 2번까지는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우리가 세 번째 줄에 ELD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예금은 예금인데 2줄, 3줄 정도 내려오시면요. 자, ELD는 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하여 사전에 약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일종의 정기예금의 일종을 말한다. 정기예금 5% 이율이 확정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이율이 더 늘어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율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품을 이야기하고요. 얘는 사실은 ELS 부분을 좀 참조하시는 게 ELD 지금 주가지수 연동 예금 부분은 ELS 파트를 참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인 컨셉만 말씀드리면은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에 보시면은 표 밑에 3줄 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운용자산의 대부분은 국공채에 투자하고 ELS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을 보존하고 나머지 일부 자산을 주가와 연동되는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ELS, ELD 혹은 운용사에서 팔면 ELF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에요.